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입니다. 최근에 매크로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 관련된 이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투자할 업종에 대해서 그 뒤에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익이 좋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의 독보적인 EPS 성장, 이 부분이 선진 국가들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 시장이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였고요.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많이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고, 최근에 변동성이 크더라도 반등도 가장 빠르게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어닝 57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기업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닷컴 버블 관련해서 먼저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닷컴 버블은 PR이 100배였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7.4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과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이런 정책 부분들도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자사주에 대해서 신규로 샀을 때는 1년 이내, 그리고 기존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발판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계속 얘기했던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2027년 6월에 선진국 지수 와치 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28년도에는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국 시장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패시브 자금부터 시작해서 편출이 워낙 많았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많이 되면서 지수 상승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주셨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유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진지수로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다시금 유입이 된다면 한국 시장의 체력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6천까지 갔다가 다시 외부 이슈로 인해서 5천 깨졌다가 지금 5천 중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역사적인 수준의 지수를 언제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2007년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 역사상 최초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는 수출 경제를 주도로 해서 중국 시장에 힘입어서 지수가 2000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면 AI 사이클도 있었지만 방산 조선까지 힘입어서 각종 이제 수출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이 동반되면서 이제 성장했던 이런 지수 플러스 주주 가치 확대까지 해서 5,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랑 기본적으로 EPS 추정치로 인한 PR 비교도 있지만 좀 안정성 비교를 통해서 보면 2007년도에 PBR이 1.9배까지 갔었고요. 지금 PBR이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더 높아지면서 선행 PBR 지수는 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국 시장의 역사적인 수준의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는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번 놀랐었고, 또 긴박하게 미국 이란 전쟁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4차 중동 전쟁, 이건 1970년대 한국 주식시장이 있기 전이고요. 근데 4차 중동 전쟁을 제외하면 전부 다 단시일 내에 회복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점까지 시간을 봤을 때는 4차 중동 전쟁은 워낙 큰 전쟁에 오일 쇼크를 유발했기 때문에 309일이 지나서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이라크 전쟁은 한 20일 정도 빠르게 확인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어지면서 11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개월 이내에
가격 복원력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반에 최근처럼 엄청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이라크 전쟁이 초반에 세게 빠졌다가 반등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라크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중간 단계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가격은 20% 정도 빠르게 4,900까지 빠졌던 이 부분이 이미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사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면 시장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복원력에 의해서 결국 펀더멘탈로 회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왜 최근 이슈가 가격 복원력이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1기랑 그리고 트럼프 2기에서 보여줬던 이 관세 협상 사례를 통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란의 협상 패턴도 비슷하게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오늘 PT를 준비할 때는 이런 협상에 대한 그림이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늘 반등하면서 파키스탄이 제안한 미주 협상에 대한 이 사이클로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변동폭은 계속 크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변동폭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패턴을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일단 저희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자료를 보시면 역사적 정비 지출 규모에서 일단 초반에 벌써 요청한 게 2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미 의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가 계속됐을 때 그 사이에 무기가 계속 재고가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91일 이내로 철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담들이 계속 크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달이 한 4월 말 무렵 전까지는 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면 마지막 달은 철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월, 11월 이때쯤에 가셔야 될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빨리 협상을 통해서 끌어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뒤에 어떤 부담을 봐야 되냐면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과 완전 정반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IT 버블 당시에 엄청나게 IPO가 많았고요. 그 뒤로는 IPO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내 주식시장은 주가만 오르면 거대 IPO가 생기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그래서 지수가 레벨업 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이 됐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의 IT 버블 당시만큼 공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공모에 부담이 생겼을 때 IT 버블 때도 미국 주식시장이 보합을 이루거나 소폭 빠졌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고 나면 이 상장된 종목들이 버블에 가세하면서 주가가 오르니까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과거에 보였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 IPO 시장이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와 오픈AI, 클로드 이런 종목들, 엔트로픽이죠. 이런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면 미국 시장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미국 시장 상승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은 아이러니하게 그동안 공급이 축소되었던 시장인데 왜냐하면 IPO가 없었고 그리고 기존의 주식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상장을 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 시장은 IPO 큰 거는 별로 없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계속해서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시가총액이 스페이스X가 1조 달러에서 시장 기대치는 1.75조 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오픈AI가 한 0.85조 달러, 엔트로픽이 0.4조 달러, 다 합치면 2.2조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러니하게 M7이 연초 이후로 해서 2조 달러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3%에서 마이너스 10%대까지. 신기한 건 이 종목이 늘어난 시가총액과 M7 주가가 빠진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M7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투자 확대를 하면서 주주환원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제 산업은 커지고 M7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개별 가치는 올라가지만 나스닥 시장과 S&P 500 시장은 고전할 수밖에 없는 약간 구조적 이유,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 역동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시장은 한국 시장이 당분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식 운용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희 펀드가 한국 시장을 타겟하고 있고요. 패러다임 10개를 추정을 하고요. 이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AI 산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말씀드렸던 AI 산업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서 과소평가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시장에서 다 아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려를 딛고 아직까지는 먹을 게 있다. 지금 1분기가 지났는데 가격 협상이 메모리 반도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가격 협상이 될 정도로 지금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 나왔지만 KV 캐시 이슈, 이 부분도 결국은 추론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을 더 크게 키울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갔을 때는 계속해서 기판을 줄여가고 그리고 칩을 줄여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가속기가 면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판 쪽까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캐펙스 전망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2024년도에 차트 오른쪽 하단입니다. 60% 정도 YOY 성장했잖아요. 이때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40%, 50%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6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25년도는 한 30% 성장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70% 성장했고요. 그런데 26년도는 25년도가 너무 크게 성장했으니까 성장 못할 거예요, 15%, 20% 성장할 거예요 했는데 지금 60%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장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27년도는 설마 60%가 3년 연속 성장했는데 또 가능할까? 하면서 15%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산업에서는 25%, 30%는 성장 가능할 수 있겠다는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27년도에도 과거처럼 서프라이즈에 또 서프라이즈를 겪는 60%, 70% 성장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제가 작년 가을부터 말씀드렸던 원전이 올 초에 내러티브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실제 숫자화돼서 나타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리면서 저희 펀드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AI 패러다임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원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게 막상 발표가 되니까 열광하면서 주가로 반영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한두 종목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종목들이 풀이 넓어지면서 저희 펀드에는 작년에는 초기 종목들을 투자했고요. 최근에는 그 뒤에 확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이제 연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돼서 이 리스크는 저희가 항상 지켜봐야 될 부분이,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 관련된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번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게 물가로 연결돼서 CPI 부담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 리스크가 결국은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는 이 리스크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아직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잽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과거에 2008년도에는 우리가 몰랐던 리스크가 한 번에 크게 터져 나왔고요. 최근에는 뭐냐면 좋은 거는 맞지만 우리가 연초에 봤던 사모 대출 리스크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된 리스크까지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 잽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려가 될 이럴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리스크들이 과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도 시장이 무조건 15,000 갈 정도로 환상에 빠지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는 합리적 추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PBR 1.9배가 갈 때 한국 시장이 지금 1.7배인데 1.9배를 갔을 때 그 지수로 감안을 하면 지금 20% 정도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아시겠지만 10년 넘게 박스권, 거의 15년이죠. 유지가 됐을 때는 코스피가 한 20%만 올랐을 때도 우린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80%, 90% 오르는 걸 보고 그리고 연초에도 거의 40~50%로 오르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15년 동안 오르지 않는 코스피는 50%가 올라야지 된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시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내가 반응을 했을 때 가까운 걸 더 오래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코스피가 40~50%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는 저희는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잽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도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 근데 과거로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20% 업사이드는 되게 높은 업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보콘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 터보콘드 우려는 별로 없더라. 제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알파펀드도 오래 운영을 했고 IT에 관련된 쪽을 제가 또 분석을 좀 많이 오래 해서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이 터보콘드 관련된 구글 기술은 1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이미 1년 된 기술이고요. 근데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좋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이 리스크가 아닌가,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가 된 거고요. 이미 이 투자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올해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내년도에 얼마나 더 투자될 건가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 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추론에 들어갔을 때 일부 보조 메모리, 임시 메모리 영역에 테스트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이즈로 봐야 된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우리가 플러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저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양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이고 기업들도 무조건 이 부분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과거에는 주주환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적당하게 양념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이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 그리고 실제로 반영하는 회사들 위주로 저희가 양념으로 투자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인바운드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알파 소스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파 소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아니면 이 산업을 크게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영역에서 제일 어닝 파워가 세게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화장품 업종을 크게 봐야 되는 엔터처럼 그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결국 APR이 가장 파워풀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PR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요. 또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을 때는 저희 패러다임에서 K소비재가 더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이 중에서 알파의 소스로 제일 강한 기업을 투자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바운드도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당연히 늘어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쪽 보시면 아시겠죠? 일본 직접 가면 중국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방한 관광객 수는 늘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주가가 반영을 많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념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집중 투자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알파 소스들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반도체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관련된 기업들의 적정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10% 20% 성장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바뀌어서 비싼 종목들, 과하게 추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시장은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냐면 10% 성장하는 이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지 나중에 알파 소스로도 계속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으로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부분들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가 비중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패러다임 초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했었고요. 계속 비중을 줄여가고 있지만 산업재 중에서도 대표 종목들은 계속 투자해야 된다. 똑같이 알파소스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전략 말씀드렸습니다.